우리가 재질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너릭을 선택하면 이렇게 제너릭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라고 VLA, BRDL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 다 쓰지는 않아요. 다 쓰진 않고 또 옵션 이걸 다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디퓨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디퓨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디퓨즈 제일 위에 디퓨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퓨즈라는 항목은 재질이 지닌 기본 속성, 재질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재질의 기본 색상이에요. 어떤 색은 검정색, 어떤 색은 파란색, 어떤 색은 노란색, 그렇죠? 네, 바로 그 재질의 색상을 만들고자 할 때 쓰는 게 디퓨즈입니다. 디퓨즈 컬러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가 얘 지우고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프렘푸시로 돌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닌 기본 색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컬러를 누르면 색상을 얻어낼 수 있어요. 확인.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ly Material to Selection.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조금 바꿔볼까요? 오렌지색으로. 금색이 돼버렸네. 그럼 바로 색상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색상입니다. 디퓨즈 컬러. 물체가 지닌 기본적인 색상. 그게 바로 디퓨즈 컬러입니다. 자, 한번 색상을 바꿔보시죠. 자, 이때 그 아래 보면 러프니스라고 나옵니다. 러프니스. 러프니스는 뭐냐면 이렇게 반사광을 말합니다. 반사광.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대로 안 나오네. 초록색으로 바꾸죠. 그러면 여기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생겨나요.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재질은 어떻게 되나요? 빛을 잘 반사하죠. 빛이 와요. 그러니까 물론 주변 사물도 반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사라는 얘기는 빛이 와요. 그러면 하얗게 바뀌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걸 서피큘라라고 불러요. 여기 나오는 러프니스는 바로 그 서피큘라라는 부분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0이에요. 얘 값을 올려보세요. 지금 조절이 되나요? 잘 안되나? 그럼 얘가 반사광 전체가 아니다. 얘가 조금씩 약해지기도 합니다. 약해지거나 강해지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디퓨즈 컬러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맵입니다. 맵이요. 재질. 우리는 텍스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펫을 설치할 거예요. 카펫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카펫 그림을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생활에서 카펫에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텍스처라고 합니다. 질감 효과란 뜻이에요. 질감 효과. 근데 텍스처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맵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써요. 텍스처는 실생활에서 쓰는 거고 맵은 여기 VLA가 아니고 이런 3D 프로그램에서 쓰는 게 맵입니다. 자, 누굴 누르냐면 여기는 이 아이콘이요. 요 회색 아이콘.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가 맵이에요. 이걸 누르면 디퓨즈 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퓨즈 맵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맵을 지정해서 줄 수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맵,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될 맵은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미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진을 뜻하는 말, 그림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이 바로 비트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보통 우리가 사진 혹은 그림을 이미지라는 말로 사용해요. 이미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비트맵이라는 말로 써요. 이거 다 통틀어 가지고 비트맵이라고 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비트맵 방식과 벡터, VECTOR 벡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프로그램은 비트맵 방식 프로그램과 벡터 방식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오토캐드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혹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스케치업은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즉 X, Y, Z가 존재하는 것, 그게 벡터 방식이에요. 비트맵 방식은 비트의 맵, 즉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사진을 이용한 프로그램, 이게 비트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트맵이라는 말은 결국은 사진이란 뜻이에요.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트맵 프로그램 그러면 그림이란 뜻이 되는 거고, 얘는 좌표란 뜻이 됩니다. 크게 의미를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트맵 그러면 뭘 불러온다고요? 사진을 불러온다는 뜻이 돼요. 누르면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게끔 바뀌게 됩니다. 자, 대리석, 석재, 대리석, 그리고 대리석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대리석 그림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맨 아래 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백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리석 느낌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리석 그림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근데 이 그림의 크기는 어디서 바꾸느냐? 여기 에디터의 매티리얼이라는 부분에 셀렉트 탭이 있고 에디트 탭이 있습니다. 에디트 탭에 내려가시면 여기서 그림의 크기를 바꿔요. 제가 500으로 키워봤습니다. 1000으로 키워볼까요? 어때요? 그림의 크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맵의 크기를 여기서 바꿉니다. 자, 한번 적당한 맵을 불러다가 적용해 보시고 크기도 한번 바꿔보세요. 이번엔 이렇게 크게 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도 그룹을 만들고 이번엔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면을 세워서 팔로미. 자, 원을 만들었습니다. 원을 만든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자, 이동 툴로 얘를 자, 이렇게 바닥에다 놨습니다. 제가 한 건 이렇게 바닥에 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바닥을 선택하고 재질을 만들어 보죠. 또 다른 재질 하나 더. 제너릭. 그 다음에 이번엔 리플렉션만 올리겠습니다. 리플렉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사라는 뜻이에요. 이거 렌더링 걸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표시가 안 돼요. 자, 렌더링, 주전자 그림 누르면 렌더링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흐릿하긴 한데 여기 재질 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렌더링 걸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사각형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죠. 프렌푸시로 키워보죠. 이렇게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항상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재질을 띄울 겁니다. 재질을 띄우고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 겁니다. 똑같은 재질을 쓰지 않는 이상 재질은 계속 만들어야 돼요. 자, New Material, Add Material, Generic. 그러면 재질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리플렉션은 반사겠지만 이 아래 내려와 있는 리플렉션은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으로 키워봅니다. 아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절반만요.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ly Material to Selection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자, 보이시나요? 투명하게 보이는 거. 이번엔 리플렉션을, 여기는 이 리플렉션을 100%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투명한 유리처럼 깔끔하게 추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유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굴절입니다. 빛이 물을 통과하는 순간 굴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고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두 개의 옵션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능들이 조금 있겠죠. 자, 보시면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똑같이 정반사가 일어나죠. 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 값을 줄이면 이렇게 뿌옇게 퍼져 버립니다. 조명 반사가 뿌옇게 퍼져요. 이런 식으로. 질감 효과에 따라서 유리나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빛이 오면은 똑같이 그 빛을 복사를 하죠.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건 어떤가요? 좀 뿌옇게 흐려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한 고무 재질은 어떤가요? 더 많이 뿌옇게 빛을 반사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그런 정도의 값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글로스니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절반으로 줄여봤습니다. 0.5. 아, 이거 되나? 아니, 여기다 줘봐야 되겠다. 제가 이번엔 여기다 줘보죠. 얘는 0.4, 0.5만. 그리고 렌더링. 많이 반사하네. 포토샵을 꺼야 되겠네요. 빛이 오면 그 빛을 얘가 반사를 시켜줘요. 이렇게. 그리고
온전하게 자기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온전한 자기 색깔이 디퓨즈 컬러고 그 다음에 빛을 이렇게 반사시킵니다. 이걸 서피큘러라고 해요. 이 서피큘러 부분을 이 부분에 반사가 일어나겠죠. 똑같이 여기를 얼마만큼 또렷하게 반사를 시킬 거냐 아니면 흐릿하게 반사를 시킬 거냐, 그게 글루스니스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앰비언트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자 지는 부분은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한 요 정도 반사했네요. 다시 볼까요? 끄고 더 강하게 해봤습니다. 다시 렌더링. 잘 되나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가 재질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조명을 누르면 선라이트가 있어요. 이네이블. 이거 끄면 되는 거죠. 그럼 이네이블을 꺼버리면 더 이상 조명으로서 역할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기본값만 렌더링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조명을 하나 얹어버리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플랫라이트. 로테이트로 회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시켜 봤습니다. 보시면 위에 이렇게 있죠? 렌더 옵션으로는 꺼져 있고요. 렌더링. 이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구나. 너무 어둡게 들어갔을까요? 다시 를 조금 더 내려보죠. 다시 렌더링. 안 나오네요. 다시. 인덴시티가 너무 작아요. 맞는데 조금 키워볼까요? 90. 제대로 효과가 안 나오네. 값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네요. 자, 여기서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반사되는 부분 있죠? 이 값이 글루스니스에 의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겁니다. 반사를 얼마나 광택 있게 할 거냐 아니면 탁하게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이 값을 조절해서 여기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반사가 얼마나 광택 있게 나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바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맥시멈 뎁스라는 값이 나와요. 이 맥시멈 뎁스
에디트 칼라 이렇게 나옵니다. 맥시멈 뎁스라는 건 뭐냐면 서로 반사되는 재질을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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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되겠죠. 마치 거울을 양쪽에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무한 반사를 시키면 렌더링만 하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트를 하는 겁니다. 몇 번만 하라고? 맥시멈 뎁스만큼만 하라고. 5번만 하라고요. 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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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엑시트 칼라, 즉 검정색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거울을 양쪽으로 이렇게 대놓으면 반사 반사 반사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5번까지만 반사해요. 5번까지만. 6번째 될 때 뭘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엑시트 칼라, 내가 지정한 색깔로 색을 처리한 다음에 반사를 멈추게 됩니다. 무한 반사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굴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굴절이 있어요. 맥시멈 뎁스가 있고 에디트 칼라가 있어요. 엑시트 칼라가 있어요. 굴절이 무한절 이렇게 쭉 굴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5번 굴절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엑시트 칼라를 통해서 그냥 까맣게 칠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보통 매질이 한 번 정도는 굴절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건 어떨까요? 한 번 반사가 일어나진 않죠. 굴절이 여러 번 일어나죠. 그런 재질일 때는 이제 굴절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펙트 섀도우, 이건 그림자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니까 뭐 이런 건 넘어가도 돼요. 자, 그 아래 보면 트랜슐런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트랜슐런스가 매질이란 뜻이에요. 매질. 트랜슐런스가 매질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굴절을 할 거예요. 그럼 빛이 통과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플라스틱 재질인지 아니면 물 같은 재질인지 아니면 젤리 같은 재질인지 어떤 재질을 투과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 같은 재질로 놨어요. 이건 이제 물 같은 거죠. 아주 굴절이 한 번에 쭉 들어가는. 네, 눌러보시면 트랜슐런스 타입이 있습니다. 하드 타입, 소프트 타입, 하이브리드 타입 이렇게 있어요. 친절하게 여기 딱 써 있어요. 소프트 타입, 워터, 하드 타입, 왁스. 그 하이브리드는 뭘까요? 그 중간쯤 되는 거. 왁스라고 보시면 맞겠네요. 왁스. 우리 저기 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그 태양빛에 비춰보면 핏줄 다 보이잖아요.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투과가 되고 있는 거죠. 햇빛에 투과가 되는데 이런 재질, 이런 것들이 왁스가 되는 겁니다. 대리석 같은 거 얇은 거 비춰보면 투과가 돼요. 그런 게 이제 왁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젤리 같은 거 있죠? 젤리 같은 거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기는 해요. 저는 이제 귀찮아서 다 소프트를 씁니다. 자, 이건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티크니스가 나오네요. 두께. 얼마나 두께를 깊이 투과를 할 거냐. 이런 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까 넘어가죠. 자, 여기 아래 오파시티라는 거 있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조금만 더 내리시면 오파시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스케치업도 그렇고 3D 맥스도 그렇고 사물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위에 있는 트랜슐런스, 즉 이쪽에 있는 리프렉션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있는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오파시티는
아예 재질이 투명한 걸 말해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질감 자체가 불투명한 거, 즉 이런 거. 우리 앞에 얘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불투명한 재질이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재질입니다. 불투명 재질. 그래서 사물에 이거 오파시티를 넣고 값을 내려버리면 점점 투명해집니다. 오파시티가 아예 없으면 100% 투명하다는 뜻이 돼버려요. 오파시티 값이 제일 많으면 지금 보시면 바로 이렇게 오파시티가 0부터 1까지 나와요. 1이면 불투명한 게 1이라는 뜻이에요. 100% 불투명하다는 뜻이고 0이 되면 하나도 말이 이상하다. 100%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렌더링 해보면 알아요. 자,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재질을 줘보죠. 재질을 줬는데 이렇게요. 렌더링. 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거 보이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투명입니다. 완전 투명.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완전 투명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절하면 투명과 불투명이 이렇게 나와요. 불투명해지죠. 이게 오파시티라는 걸로 제어를 하는데 보통 유리 같은 거 오파시티 안 써요. 그냥 트랜실런스 쓰면 돼요. 리프렉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느냐?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두 개의 맵을 넣을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두 개의 맵을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비트맵을 넣을 겁니다.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넣을 거예요. 디퓨즈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어떤 걸 쓰시냐면 여기 나무라는 재질이 있어요. 나무.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더 있죠. 칼라로 되어 있는 건 디퓨즈 맵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디퓨즈예요. 자, 백. 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재질 들어와 있죠? 사이즈 조절해 볼까요? 자, 맞나요? 사이즈 조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케일로 조절하면 안 되겠구나. 이동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게 오파시티 맵의 영향이에요. 자, 여기다가 오파시티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요. 오파시티에다가 똑같이 재질을 하나 더 줍니다. 비트맵으로. 이때 얘를 주는 거예요. 얘를. 오파시티에다 얘를 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검정색은 투명하게 되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되어라 이런 뜻이 돼요. 자, 확인. 여기 얘를 꺼볼까요? 얘 넌으로 바꿔보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보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나요? 이게 안 들어가네? 제대로 안 들어가네?
같이 줘야지 들어가겠네요. 여기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나무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뒤에 다른 재질이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보이나요? 나무로 인해서 이 뒤에가 다 투과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오파시티 맵입니다. 이게 오파시티 맵이에요. 예전에는 메모리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나무 이런 모델링을 갖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비트맵으로 이렇게요. 디퓨즈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오파시티에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넣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디퓨즈에다가 비트맵, 오파시티에다가 다시 비트맵, 두 개의 맵을 가져오는데 이렇게요. 얘는 디퓨즈로, 이렇게요. 얘는 이쪽 디퓨즈로, 얘는 오파시티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지닌 검정색은 사물을 투명하게 만들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부분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파시티 맵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범프라는 맵이 있어요. 쭉 내리시면 맵에 보시면 쭉 내리시면 맵이라는 부분에 가면 범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프요. 범프라는 것이 있어요. 범프 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고요.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냅두고 맨 아래 맵에 가면 범프라는 것이 있어요. 체크를 할 겁니다. 범프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엠보스입니다. 엠보스예요. 불러들인 이미지의 검정색과 흰색 부분이 서로 요철감 있는 엠보스 같은 느낌이 나게 해요. 자, 텍스처를 불러볼까요? 똑같이 비트맵 지정하고요. 파일을 지정하면 벽돌 뭐가 있을까요? 몰딩? 아니, 벽돌. 네, 벽돌에 이렇게 보시면 네, 요거 써보면 맞을 거예요. 요 이미지. 브릭 3번이요. 그러면 흰색과 어두운 색으로 나눠지죠? 자, 똑같이 뒤로 가고 디퓨즈에서 네, 비트맵 똑같이 3번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디퓨즈야, 여기 디퓨즈하고 범프에 똑같은 색을 준 겁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준 거예요. 원래는 오파시티 맵처럼 이렇게 다른 걸 줘야 돼요. 오파시티 맵처럼 서로 다른 걸 줘야 됩니다만은 벽돌을 보시면 이거요. 3번 그림.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똑같이 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준 거예요. 비트맵으로. 텍스처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 똑같이 준 겁니다. 디퓨즈에 똑같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줘보죠. 여기다가 줘보죠.
보시면 요철 느낌이 나나요? 렌더링. 이미지상에서 별 느낌 없는데 여기서는 엠보스 같은 느낌이 날 겁니다. 이렇게 엠보스 같은 느낌. 이런 벽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훨씬 더 복잡하니까 이걸 다 일일이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엠보스 느낌을 나게 하는 겁니다. 요철 느낌을 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렇게 요철 느낌이 나게 하는 것. 그게 범프맵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광원이 있으면 광원에서부터 빛이 다 뻗어나가요. 그런데 돔라이트는 거꾸로 바깥에서 돔라이트 중심으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태양광처럼 사용하는 것. 그게 돔라이트예요. 돔라이트를 사용하려면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명을 지울 때도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델키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돔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돔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서 이 돔라이트 안쪽으로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때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화살표가 그림자의 방향이 됩니다. 그림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보죠. 얘도 옵션이 똑같아요. 자, 이네이블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 인텐시티는 조명의 밝기, 조명이 얼마나 밝으냐, 어두우냐.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다행히 여기는 디케이가 없죠. 광원 있고, 인비저블이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감추다. 자, 렌더링 걸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죠?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광원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때로 광원의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여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때때로 광원의 모습이 보이면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광원을 감출 때 사용하는 게 인비저블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스피어컬을 누르면 구형태가 되는 거죠. 스피어컬을 누르면 구형태가 됩니다. 돔이에요. 돔. 이렇게 반구.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밑에서는 안 들어오는 거죠. 위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돔이니까. 근데 스피어컬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조명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겠죠.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돔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이 바닥 부분을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돔이니까. 근데 스피어컬 그러면 아래쪽에서 위로도 빛이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잔디 그림 있죠. 여기 펄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펄라고 하는 옵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펄을 누르면 이렇게 펄가 들어가요. 펄가 들어갑니다.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펄가 나옵니다. 펄가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펄이에요. 펄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피, 털이란 뜻이에요. 털. 왜 옛날에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동물들 그
짐승들 나오죠. 거기에 털 나오잖아요. 짐승의, 그러니까 왜 우리 모피의 털을 펄이라고 합니다. 이 펄을 활용하면 잔디를 표현할 수 있어요. 펄을 활용하면 잔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펄을 쓰면 렌더링 타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져요. 많이 느려집니다. 자, 여기다 재질을 넣어 보시면 알아요. 선택하고, 아이고야, 아직 렌더링 중이네. 스톱. 자,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으로 잔디를 가져옵니다. 잔디. 이렇게 잔디들이 있잖아요. 그런 잔디 그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잔디가 표현됩니다. 잔디처럼 보이나요?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얘는 잔디처럼 보이나요? 잔디 그림을 주시면, 잔디 디퓨즈 맵에다가 잔디 사진을 주고 펄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잔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렌더링 타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렌더링 타임 오래 걸립니다. 네? 디퓨즈맵, 히트맵. 네. 사실은 이거 줘야죠. 어플리 해줘야죠. 어플리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어플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퍼가 활성화 안 돼 있으면 익스텐션의 VLA에 오브젝트에 보시면 여기 퍼가 있어요. 퍼에 대한 이 옵션은 여기 세 번째 항목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VLA 퍼가 나와요. 이게 전부 다 퍼에 대한 옵션이에요. 많이 건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랭슨, 퍼의 두께, 아니 퍼의 길이, 랭슨이 퍼의 길이입니다. 모피의 길이고, 티크니스가 모피의 두께, 그레이브티, 중력 값입니다. 위로 이렇게 퍼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위에서 중력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꼬부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하면 얘가 더 많이 구부러질 거고, 중력이 약하면 모피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겠죠. 밴드 구부러지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정도, 최대 구부러진 정도를 0.5까지. 테이퍼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삼각뿔처럼 조그매지는 걸 테이퍼라고 해요. 뭐 그 다음에 컬은 고부라지는, 이렇게 컬은 말리는 걸 컬이라고 해요. 왜 그 여자들 그 뭐지, 미용실 가면 머리에 컬 넣잖아요. 여기 컬 넣잖아요. 이렇게 말리는 거, 털이 이렇게 말리는 거죠. 흑인들 머리가 서로 이렇게 막 말리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나머지 여기 펀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잔디의 길이, 두께, 그 다음 중력값,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얘를 쓰면 렌더링 타임이 엄청 느려진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조금 요구되는 거죠. 참고로 렌더링 타임은 얼마쯤이 적당할까요? 여섯 시간이요. 아니, 농담이고, 보통 고퀄리티의 렌더링을 하면 6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는 그냥 고퀄리티가 아니고 그냥 일반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1분, 2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제대로 된 렌더링을 하면 최소 3시간 이상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자꾸 고사양을 따지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CPU 좋아, 나빠? 메모리 커, 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 들어갔어, 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만 전문으로 하는 렌더 머신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꽤 오래전에 나왔던 97년도에 나왔던 영화 타이타닉. 그때 IMF 터져가지고 타이타닉 보는 거 외화 낭비다 그러고 막 보지 말자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전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드디스크가 얼마였냐면 800메가였어요. 그 당시 하드디스크. 그때 타이타닉 특수효과가 2TB 나왔습니다. 렌더링만 얼마였더라? 2달 했다 그랬나? 3달 했다 그랬나 그래요. 그 특수효과 렌더링만. 그럼 확실히 이해가 되나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 이렇게 작업할 때 바로바로 돌아갑니다. 렌더 항목에 인터랙티브를 켜시면 돼요. 여기에 GPU 악셀레이션을 누르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근데 얘를 켜면 렌더링 속도가 계속 끊임없이 렌더링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를 많이 써버리겠죠. 이렇게 이걸 다 꺼야만, 여기 있는 옵션을 다 꺼야만 렌더링을 할 때 버킷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러면 프로그레시브만 적용되네.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카메라.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근데 그 카메라, 여기 스탠다드 카메라 있고 바로 여기 있는 카메라, 필름 센서티브, 필름의 감도와 어퍼처, F 넘버죠? 조리개 값,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값으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뎁스 오브 필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가 적용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래요. 조금 어려워요. 뎁스 오브 필드는 아웃포커싱 효과입니다. 아웃포커싱이에요. 뎁스 오브 필드, 얘를 체크해 놓으면 아웃포커싱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알아요. 자, 얘가 있고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동 툴로 클릭하고 곱하기 10개 거리를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1400이네요. 자, 이렇게 났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각형이 쭉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뎁스 오브 필드, 즉 아웃포커싱 효과를 줍니다. 이때 포커스 디스턴스는 200mm입니다. 렌더링. 아웃포커싱 효과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네요. 피니시드 포인트 다시 볼까요? 효과가 별로 안 들어가네요.
다시 렌더링 이걸 효과를 낼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뿌옇게 흐려졌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어딘가 포커스가 딱 맞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기 픽 포인트 있죠? 포칼 포인트라고 해서 얘를 누른 다음에 화면을 클릭해주면 요 지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여기 뿌옇게 흐려지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부분이 여기가 또렷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이제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뎁스 오브 필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또렷하진 않아요. 위쪽을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 경계가 흐릿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계가 쭉 흐릿하다가 경계가 또렷해지다가 다시 흐려지는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뎁스 오브 필드예요. 사진을 찍으면 인물의 포커스가 딱 맞고 주변 배경이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그게 이제 뎁스 오브 필드예요. 아웃포커싱 효과입니다. 별로 효과가 안 이쁘죠? 자, 여기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케. 얘도 아웃포커싱인데 이건 이제 효과가 잘 안 나서 잘 안 써요. 뭐냐면 보케가 뭐냐면 밤에 사진을 야경을 찍잖아요. 이때 광원들이 뿌옇게 이렇게 막 확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보케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진 나와요. 보케 사진, 여기 있다. 이렇게요. 이게 보케예요. 사진이 이렇게 뿌옇게 흐리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보케라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광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일반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런 보케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효과가 보케 효과입니다. 얘를 누르면 보케 효과가 당연히 안 들어가죠. 들어갈 리가 없죠. 광원에 대해서니까. 조명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번지는 효과, 조명이 이렇게 번지는 효과, 이걸 보케 효과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나온 거예요. 보시면 이런 것들 이렇게 경계가 번져버렸죠. 이런 걸 보케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케까지 줄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 이 렌더 아웃풋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렌더 아웃풋. 자, 보시면 여기 제 위에 아랫부분에 회색 테두리 들어가 있죠. 이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이게 세이프 프레임이에요. 안전한 틀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렌더링 안 됩니다. 여기 렌더링 안 돼요. 렌더링이 되는 구역과 안 되는 구역을 보여주는 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얘를 끄면 없어져요. 얘를 켜면 딱 이 안쪽만 렌더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쪽만, 여기만. 렌더링 가능한 영역을 보여주는 게 세이프 프레임이고 렌더링 가능한 영역이 바로 얘로 결정이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위드와 이미지 헤이트가 있죠. 이미지 가로와 이미지 높이가 있습니다. 바로 얘로 이미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 결과물을 뽑아낼 때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포토샵에서 보통 이렇게 띄웁니다. 포토샵에 파일 뉴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 인터내셔널 페이퍼 A4 사이즈 나오죠? OK 누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A4 사이즈일 때 2480에 3508이라는 가로 세로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A4 사이즈일 때 2480에 3508이라는 가로 세로 해상도가 필요해요. 이 값을 넣어주란 얘기입니다.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란 뜻이에요. 가로와 세로 여기다 넣어주란 뜻입니다. 근데 못 외우잖아요. 저 값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A4 사이즈 혹시 기억하시나요? 297에 210이죠. 이렇게요. 가로를 2970, 세로를 2100. 얘가 16대 9니까 4대 3으로 바꿔볼까요? 2970, 2100 이렇게. 아니면 커스텀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가로를 297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2970이요. 그러면 얼추 A4 사이즈에 근사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올드 유저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아까 봤던 사이즈가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해상도가 300dpi라는 해상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A4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80 픽셀 정도, 280 dpi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 20 dpi 정도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해상도를 많이 지정해요. 옛날에 이 정도 렌더링 하려면 몇 시간씩 걸렸어요. 지금은 그냥 나옵니다. 화면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는 800이 600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얘예요. 세이브 이미지. 얘를 눌러놔야 돼요. 세이브 이미지. 무슨 얘기냐면 렌더링이 끝나면 내가 여기다 지정해 놓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바로 저장해 버립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죠. 렌더링 타임 6시간이라고. 컴퓨터가 버틸 수 있을까요? 렌더링까지만 해요. 딱. 그 순간 이렇게 마우스 딱 움직이는 순간 뜩뜩뜩 움직이다가 컴퓨터 훅 꺼집니다. 저장 안 했는데 컴퓨터 꺼지면 열받죠. 다시 6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하여금 자동 저장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 저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이미지에서 여기 파일 눌러가지고 이미지 이름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렌더링하면 자동으로 저장돼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렌더 아웃풋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는 환경이란 뜻이죠. 이 인바이런먼트 값을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 이 중에 누굴 켜요? GI 값을 꼭 키셔야 됩니다. GI 값이 올라가면 점점 이미지가 많이 밝아져요. 이게 난반사가 일어나죠. 조명은 난반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확산되는 조명의 밝기예요. GI 값이. 그래서 보통 실내 같은 경우는 GI 값을 체크하고 이 값을 조금씩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에리얼 퍼스펙티브. 이거는 실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실외에서만 씁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는 안 써요. 이건 저기서 써요. 시티, 도시. 여러분들 혹시 고속도로를 타면 왜 이제 산 같은 데 지나가면 혹시 보셨나요? 산들이 이렇게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건 무채색이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게 더 거무죠. 맞나요? 채도가 멀리 있는 산이 흐려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산이 조금 더 진합니다. 이게 사람의 그 눈과 그 대기 환경 요소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던데? 에리얼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어때요? 진해요. 멀리 있을수록 흐려져요. 이게 수묵화가 이렇죠. 수묵화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걸 이 효과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효과는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이런 실내 건축이나 아니면 일반 조감도 투시된 이런 효과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티 말 그대로 도시를 이렇게 만들고 이럴 때는 이런 효과를 적용해 주면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누르면 렌더링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무채색이 돼버려요. 이렇게 뒤에가 무채색이 됩니다. 뒤에 수평선이 사라졌죠? 무채색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채색이 됩니다. 얘를 끄면 다시 렌더링 이렇게 하늘과 지평선 이 부분이 여기가 지평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평선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걸 멀리 있으니까 채도를 낮춰가지고 감춰버린 겁니다. 이게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머티리얼 오버리드는 매티리얼은 재질이죠. 재질을 아예 없애고 렌더링하는 걸 말합니다. 재질을 없애고 렌더링하기예요. 종종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일을 하나 오픈해 볼까요? 조금 기다려 보죠. 느리네요. 자, 재질을 보면 이거 렌더링을 하면 여러 가지 색채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정을 해버리면 내가 지정한 이 색상으로 렌더링 돼버립니다. 렌더링 타임이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다 빠져요. 재질을 다 빼고 렌더링을 해버립니다. 질감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질감 효과를 없애는 기능이 매티리얼 오버리드입니다. 이게 매티리얼 오버리드예요. 종종 써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렌더링하고 재질 주기는 싫고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럴 때 이제 매티리얼 오버리드를 체크하고 렌더링을 걸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매티리얼 오버리드예요. 자, 끄고 매티리얼 오버리드를 꺼볼까요? 다시 렌더링. 조금만 렌더링 해보죠. 자, 어때요? 이제는 제대로 색상이 들어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매티리얼 오버리드.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스는 광원 추적하는 건데 얘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너무 크게 확대했나 봐.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죠. 디바이스가 품질입니다. 최소 품질, 최대 품질이라는 뜻이에요. 광원, 레이트레이스가 광원 추적하는데 최소 품질을 1, 최대 품질을 8로 추적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의미가 품질이 1에서 8까지 광원을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표현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품질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렌더링 계산하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 포스, 그 다음 라이트 캐시. 브라우트 포스는 카메라로부터 보이는 곳까지 먼저 조도를 계산합니다.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먼저 조도를 계산합니다. 조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광원을 추적해서 밝기를 그러니까 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카메라 안에 여기가 밝고 어둡고 여기는 얼마나 밝고 얼마나 어두운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광원을 추적해요. 그래서 그 광원으로부터 얼마만큼 빛이 오는지 그 다음에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그에 비해서 라이트 캐시는 아예 광원으로부터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캐시가 가장 사실감 있는 조명 효과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브라우트 포스고 여긴 라이트 캐시예요. 브라우트 포스는 브라우트 포스는 특별히 옵션이 없어요. 특별한 옵션이 없습니다. 라이트 캐시에 대한 옵션만 있습니다. 서브 디바이스 품질이에요. 품질이 750만큼.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0.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Ray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의 입자입니다. 입자의 개수가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따져요. 입자의 크기가 큰가 작은가, 입자의 개수가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따져요. 지금 보시면 샘플 사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입자의 크기입니다. 빛 입자의 크기예요. 내가 계산해야 될 빛 입자의 크기가 0.04란 뜻입니다. 그리고 서브 디바이스가 아까 제가 품질이라고 그랬죠?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품질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750이라는 품질이 도대체 뭐냐? 광원의 개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광원이 많으면, 빛의 입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많이 해야죠. 품질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서브 디바이스가 작으면, 낮으면, 예를 들어 750이 아니라 300이에요. 그럼 빛의 입자를 300개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300개니까 군데군데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진을 뭉그러뜨려서 나오는 거죠. 뭉그러지는 거죠. 조도가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디바이스를 품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빛의 입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조도 계산법이에요. 보시면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 디바이스 품질 400으로 되어 있고 40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하는 건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리디언스 맵이에요. 조금 다르죠. 이리디언스 맵에서 이 미니멈 레이스하고 맥시멈 레이스는 품질을 뜻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미니멈 레이스가 1이에요. 그러면 내가 렌더링 하라고 계산한 1:1 사이즈라는 뜻입니다. 1:1로 품질을. 예를 들어서 800에 600이에요. 그럼 800에 600만큼 조명을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2잖아요. 2분의 1로 해상도를 줄여서 계산해라 이런 뜻이 돼요.
800에 600이 아니고 400에 300 정도로 품질을 낮추어서 조도를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은요? 훨씬 더 낮은 거죠. 3분의 1로 줄여버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값이 커지면 돼요. 플러스 값으로 올라가면 돼요. 1이면 1대1이 되는 거죠. 2가 되면 기본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에 2배로 더 품질을 좋게 올린 거죠. 해상도 올려버린 겁니다. 당연히 렌더링 타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렌더에 보면 로우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거 베리 하이 넣으면 기껏해야 맥시멈이 0입니다. 1대1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렌더링하라고 계산한 품질 1대1로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맥시멈, 최대 해상도가 최대 조명의 품질이 렌더링 해상도와 똑같게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0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최소는 마이너스 3만큼, 즉 내가 렌더링하고자 하는 해상도의 대략 3분의 1 정도 크기 품질로 렌더링 해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리디언스 맵도 많이 쓰고 여기 있는 브라우트 포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브라우트 포스가 가장 사실감 있는 조명을 만들어내기는 해요. 자, 나머지 이 뒤쪽은 무시하셔도 좋은데 하나만 더 봅시다. 커스틱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물병이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 조명 밑으로 해서 이 뒤쪽에 빛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게 커스틱 효과예요. 이렇게 불투명, 그러니까 반투명 혹은 투명한 재질을 빛이 투과해서 조명이 한쪽으로 모여지는 효과. 그게 커스틱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 포기했어요. 커스틱 있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잘 안 돼요. 아마 이게 조도가 되게 높아야 커스틱 효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원이 굉장히 밝아야 커스틱 효과가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렌더 인바이러먼트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다 꼭 몇 가지를 넣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앰모스피어릭은 안개 효과입니다. 앰모스피어릭 안개 효과.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에 따라서 안개가 나오죠. 안개 효과예요. 앰모스피어릭은 안개 효과고요. 그 다음에 커스틱 효과 계산하기인데 들어가야 되고요. 이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디노이저를 넣어주세요. 렌더링 할 때 디노이저를 넣어주시면 렌더링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이 디노이저 값 때문에 렌더링 품질이 조금 올라갑니다. 노이즈가 뭐예요? 잡티란 뜻이잖아요. 렌더링을 하고 나면 빛의 입자 때문에 약간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그 얼룩을 제거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디노이저예요. 얼룩 제거란 뜻입니다. 광원, 즉 포톤이라고 불러요. 광원, 포톤이라고 합니다. 빛의 입자를 포톤이라고 해요. 이 포톤의 개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얼룩이 지기도 합니다. 이 얼룩을 제거해주는 명령어가 디노이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